일본인들이 유독 싫어하는 한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타계하자 삼성은 미울 정도로 강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쟁사인 일본 소니의 한 임원을 인용해 삼성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선을 향해 돌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조직이다. 이 회장은 총사령관이라고 평했고 일본 언론들은 이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을 중시한 점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며 정신 나간 소리를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최근 삼성을 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기사를 쏟아내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부회장이 연내 일본 출장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도 고객들을 만나러 한번 가기는 가야 하는데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답한 것에 대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베트남 출장 전부터 다음 방문지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며 이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했는데요. 이 부회장의 일본 방문이 연내에 성사되면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 만입니다. 작년 이 부회장은 일본의 국가행사인 럭비 월드컵 폐막식에 초청을 받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없으면 삼성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무역보복 타겟 1순위로 삼성을 정한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보복 조치로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및 삼성전자 일본 지사 압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이 얼마나 삼성에 대한 질투가 가득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에게 있어 삼성은 선망의 대상이자 무너뜨려야 할 한국 기업 1순위로 꼽으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삼성에 그만큼 영향력을 끼쳐야 가능한 목표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은 일본 없이도 충분히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중에도 올 3분기 역대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66조 9,642억 원, 영업이익은 58.83% 늘어난 12조 3,533억 원을 거두었습니다. 매출은 역대 분기 기준 최대치이고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 9조 3,60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88%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은 2분기 15.4%에서 3분기 18.4%로 높아졌습니다. 이같이 삼성전자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사업의 다변화 덕분인데요. 삼성전자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사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스마트폰 사업과 가전사업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 5,4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1.6% 증가한 것인데요. 스마트폰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4조 4,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2.4%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스마트폰 매출을 이끈 것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와 Z 폴드 2입니다. 기기별 판매량은 휴대전화 8,800만 대로 이전 분기 5,700만 대보다 3,000만 대 이상 늘었고 태블릿 역시 900만 대가 팔려 전분기보다 200만 대 늘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전면에 나서게 되며 더욱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요구해도 삼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는 게 재계의 시각인데요. 특히나 주목해봐야 할 사업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삼성의 핵심인 반도체에서 메모리 부문 세계 2위였던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 부문을 인수해 1위인 삼성을 바짝 추격하고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삼성을 따돌리고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려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도 활발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2030년 비메모리 부문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르겠다는 비전 2030을 달성하려면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5G,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자동차용, 전장산업 등 삼성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선언한 뉴 삼성 실천을 위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노조 경영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삼성의 행보에 경계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니혼게이자의 신문에서는 일본의 디지털 가전은 시장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경영 방식으로 삼성의 선도 자리를 빼앗겼다. 싸움에 져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인 일본 기업은 삼성에게 배워야 한다. 끊임없는 위기의식과 품질 개선에 대한 집념, 미중 갈등과 중국의 도전, 미울 정도로 강한 삼성을 본받아 일본 기업들도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극우 성향 매체 데일리 신초에서는 삼성을 두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업 경영과 기술 등 삼성전자 성공의 비법을 일본으로부터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며 한국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데일리 신초는 한국 언론은 이 부회장의 부고를 전하며 연일 그의 기업 경영 수완을 치켜세우고 있지만 그가 일본에서 배우고 자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약 70조 원으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5위를 차지했는데 그런 IT 제국을 이끌어온 이건희 회장을 말할 때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나 삼성에서는 1995년 불량 제품 15만 대를 전량 폐기 처분하며 이따위 제품을 고객에게 팔 수 없다는 퍼포먼스, 불량 제품, 화형식을 가졌을 당시 고 이건희 회장이 후쿠다 다오미, 삼성전자 디자인 고문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 제품의 문제점을 망라한 후쿠다 리포트를 제시했다. 삼성의 품질 우선 정책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일본 직원의 말을 귀여겨 듣고 이렇게 혁신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 아니냐, 일본에게 감사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이건희 회장이 과거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2010년 4월 일본 경제계 총수들과 만남에서 이 회장이 삼성이 최근 몇 년간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며 그의 태도와 경영 능력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일본인들이 이 기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야후재팬 국제면 많이 본 기사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민도가 낮기로 유명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가르쳐줬다, 일본이 도와줬다, 일본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반도국가. 하지만 영원히 일본을 앞지를 수는 없다. 삐뚤어진 근성이 있는 한 절대로 무리. 한국 경제는 삼성을 포함해 철강, 조선, 전기, 반도체, 액정, 자동차, 엔터테인먼트를 일본으로부터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왔다. 지금은 세계에 이름이 알려진 삼성이 실은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고 완성된 기업이라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할 수 없지. 겸손하게 감사의 말도 하지 못하고 기본 예의조차 안 된 사람들이네요. 일본인들이 걱정해서 해준 것을 은혜를 원소로 돌려받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무능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그래왔던 것이문이다. 왕조와 양반들은 사리사욕에 가득 차 국가로서의 통치도 제대로 못했으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제에 의해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 이러한 역사를 직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사실보다 욕망과 망상을 우선시하게 됐으문이다. 한국 발전의 기축이 되어 있는 것은 항상 일본이었으문이다. 일본 정부의 돈으로 공공사업을 하고 도시를 발전시켰으문이다. 삼성과 현대는 일본 기업에서 무료로 기술을 제공받아 기업을 발전시켰으문이다. 앞으로 일본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문이다. 앞으로는 한국이 자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문이다. 일본에서 가르쳐주고 한국에 원조해주고 한국인들은 일본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문이다. 한국 언론은 연일 관련 보도를 하고 그의 기업 경영 수완을 기르고 있지만 일본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문이다. 은혜를 원수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반도국가이문이다. 하지만 영원히 일본을 추월할 수 없으문이다. 삼성 자체는 분명히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8일 일본에서 나이키 광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엄청난 반발과 화제가 되면서 며칠째 시끄럽습니다. 이런 와중에 댓글과 특집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실린 기사부터 애써 무시하는 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나이키 광고는 3명의 축구 선수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일상의 고뇌와 갈등을 주제로 만든 스토리입니다. 등장인물은 흑인 혼혈 학생과 일본인 학생, 그리고 실제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제일 조총련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광고에서는 조총련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현대의 자이니치 문제를 고찰한다 라는 제목의 연재 칼럼을 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니폼의 이름에 킴이라고 테이핑을 해놓은 뒷모습을 비추면서 강하게 도전하는 자아를 보여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나이키가 선수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스토리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일본에서 실제 이런 문제와 아픔이 있다 라는 직접적인 지적이 일본인들을 더욱더 당황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논란이 일본인들이 싫어요와 댓글로 분노하면서 이상한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를 한 후에는 긍정적인 코멘트와 좋아요가 훨씬 많았는데 29일 20시를 기준으로 싫어요와 악성 댓글들이 갑자기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나이키의 광고는 오늘 현재 시간으로 999만 명이 시청했고 좋아요 6만 7천 개이고 싫어요 4만 6천 개일 정도로 일본인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된 광고는 3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몇만 건의 악성 댓글이 붙고 있습니다. 당장 트위터에는 일본인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따랐습니다. 이 영상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나이키를 사지 않는다. 해외에서 일본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게 하는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나이키는 까불지 말아라. 조총련하고 협조해서 만든 것이다. 일본인을 까는 나이키는 일본에서 장사할 수 없다. 일본인은 눈을 떠라. 나는 나이키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것도 전부 버린다. 일본 언론에서는 마냥 비난만 하지 않고 나름대로 나이키의 입장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보도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광고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나이키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하고 있다. 이 광고의 목적은 청소년이 자신이 바라는 변화를 만들어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는 수단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다. 나이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과 공정한 대우를 호소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댓글들은 나이키에 대한 비난 일색입니다. 나이키, 일본은 한국에서 반일이라는 이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것을 광고에서 해라. 스포츠 용품 회사가 사회 문제를 왜 다루나 나는 실망했다. 정치적 메시지와 스포츠는 별개이다. 나이키 불매운동을 지지한다. 흑인 문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광고를 만들지도 못하는 나이키이다. 조용히 불매한다. 이번 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다시 떠오르는 것이 콜 캐퍼닉의 나이키 광고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문제로 이미 퇴출당해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콜 캐퍼닉을 2년 만에 갑자기 광고 모델로 등장시켜서 이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백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엄청난 논쟁이 되었죠. 그런데 2018년 콜 캐퍼닉의 광고 때에도 엄청난 미디어 노출 효과로 매출액을 금전적으로 큰 효과를 얻은 나이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주가는 최고치인 86달러를 찍었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99억 5천만 달러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키는 이번 광고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이것은 나이키의 철저한 영업 전략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일에는 영국 BBC가 일본에서 나이키의 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라는 기사에서 일본인들은 외부에서 자신들을 지적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번 나이키의 광고에 대해 지적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래도 나이키는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 광고를 싫어하는 일본인들도 나이키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빈정거리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흥분을 해도 일본의 문제만 부각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분명한데 화를 내면 낼수록 손해보는 것은 일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이키의 광고가 뜨거운 화제가 되면서 시사 주간지 슈칸 겐다이는 장문의 특집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을까? 라는 내용으로 6가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나이키의 광고로 일본의 이 문제에 관한 많은 문제가 완전히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현대 일본 사회에는 이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이번 나이키 광고를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확연하게 부각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일본은 선수 개인을 차별하면서 소수 민족의 미래를 훼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이키 광고는 이 문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의 불평등과 불공정한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 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특별하다는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소수에 대해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사회의 문제를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에도 이 문제에 반대하는 분명한 목소리가 있다. 일본에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일상사회에서 넘치지만 다행인 것은 반대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수이지만 이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주면서 특권층과 차별주의자들에게 주춤할 수 있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이키의 광고는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특별한 광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슈칸 겐다이의 이런 분석은 현실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본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더 쉽고 바른 길이라는 거죠. 나이키의 광고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입니다.